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한회사와 LLC 두 가지 회사가 남았는데 이 두 회사의 경우에는 엔젤 프린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이유가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 출제가 되는데 엔젤 프린트 1장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유한회사 LLC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실체 형성 절차가 네 가지 모두를 요구했죠.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절차를 요구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만 작성하면 두 번째 단계 사원 확정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한회사의 실체 형성 절차는 3단계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초대 이사를 정관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뭐도 끝나버린다? 기관 구성도 끝나서 예외적으로 초대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면 2단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설립의 하자가 있을 때 설립의 하자에는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가 있었다. 객관적 하자는 설립을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주관적 하자는 행위자 특정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관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하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설립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 하자, 절창하자라고 암기했던 거,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을 흠결한 경우, 모집 설립을 하면서 창립총회를 흠결한 경우, 창립총회를 열긴 열었는데 창립총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본금의 중대한 흠결,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자면 물적 회사의 원시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공증인의 인증을 누락하게 되면 객관적 하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주식회사는 이 객관적 하자만을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관적 하자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주관적 하자에는 무효 사유인 경우에 설립 무효 소송,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와 같이 제한 능력 위반과 같이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설립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무효, 설립 취소까지도 인정이 된다. 설립 취소 해소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한회사 관련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이 적용이 되어서 일꾼인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만 경영권을 갖는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도 일꾼이 이사라고 했죠. 그런데 유한회사에는 어떠한 조직이 없다? 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다. 이사들을 여러 명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모임을 이사회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사회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주식회사에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유한회사에 관한 문제에서 이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회사를 만드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발기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오로지 주식회사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문제에서 발기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것도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유한회사에는 뭐와 뭐가 없다? 발기인과 이사회가 없다. 발기인과 이사회는 오로지 주식회사에만 있는 개념이다. 유한회사에 등장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회사를 만들 때 변태 설립사항이 5가지가 있었죠. 변태 설립사항 5가지 뭐였어요?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사촌뻘인 우리 회사 만들고 네 땅 사줄게, 재산인수, 그 다음에 설립 비용이라는 게 있었고, 나머지 2개가 뭐다? 발기인의 특별이익, 발기인의 보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는 발기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은 발기인의 보수와 발기인의 특별 이익이 빠진 세 가지만 변태 설립사항이에요.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요 세 가지만 변태 설립사항인 거고 발기인의 보수와 특별 이익이라고 하는 변태 설립사항은 없다.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은 3종뿐이에요.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요 세 가지만 변태 설립사항인 거고 뭐가 없다? 발기인의 특별이익과 발기인의 보수라고 하는 게 없다. 뭐가 없기 때문에?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변태 설립사항과 관련해서도 발기인의 보수와 특별이익은 변태 설립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5종의 회사를 설립할 때 법원의 간섭을 받는 회사는 오로지 주식회사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직변경 공부할 때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만들었다가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간섭을 받는다. 즉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거꾸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뀔 때에는 사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사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식회사에 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 상환이 완료가 돼야 되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에는 법원의 간섭,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한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의 경우에는 우리 주식회사의 변태 설립사항은 세 가지 태클을 받았죠.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정관에 기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을 한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주식청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는 법원의 간섭을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안 받아요. 변태 설립사항을 정관에는 기재를 하지만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는 없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적용 안 되죠. 주식청약서는 주식회사에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청약서에 기재하는 거는 언제만?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그죠? 발기 설립을 하면 주식청약서가 안 나오잖아요. 발기 설립을 하면 서면으로만 청약을 하면 되는 거지 주식청약서로 청약을 하지 않잖아요.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주식청약서가 나오고 모집 설립을 하는 경우에만 변태 설립사항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한다.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아예 모집이 안 돼요. 그죠? 오로지 발기 설립의 형태밖에 없다.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 설립이라고도 안 불러요. 발기 설립의 형태밖에 없다. 지들끼리 만드는 형태밖에 없고 공모가 금지가 된다. 공모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주식청약서와 같은 문서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 소규모성을 반영한 규정 해가지고 설립 또는 증자를 할 때 뭐가 안 된다? 공모가 금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공모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모집 설립의 형태는 없다. 그래서 주식청약서라고 하는 것도 없다. 발기 설립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 설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발기 설립의 형태로만 발기 설립의 방식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다. 모집이 불가능하다. 즉 모집 설립 방식은 불가해요. 모집 설립 방식은 불가하고 공모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공모가 금지가 되어서 모집 설립 방식은 불가능하고 발기인이 없기 때문에 발기 설립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발기 설립의 형태만 있다. 우리 주주가 주주권을 갖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니까 사원권을 갖죠. 그러면 유한회사의 사원은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유한회사의 사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돈 되는 권리 자익권, 돈 안 되는 권리 공익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원평등의 원칙의 예외, 의리잔출 공부했잖아요. 의리잔출 중에서 의결권은 돈 되는 권리가 아니죠. 공익권이죠. 빼고 나머지 리잔출이 자익권이에요. 리잔출.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 의리잔출에서 리잔출이 바로 자익권이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익권은 딸랑 한 주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사원권인 거고, 딸랑 하나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사원권이고, 그리고 우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중간배당 청구권이 있어요. 이익배당 청구권에는 중간배당 청구권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 되는 권리 자익권은 의리잔출에서 의결권 빼고 리잔출이 바로 자익권이다.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 이익배당 청구권에는 중간배당 청구권도 포함이 되는 거고. 돈 안 되는 권리 공익권. 돈 안 되는 권리 공익권에는 우리 앞에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7가지 소수주주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보유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암기했었던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임재열 해검 유대잖아요. 임재열 해검 유대.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 재 주주 제한권. 그다음에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이사 해임 판결 청구권. 검사인 사임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대표 소송권이라고 해서 7가지 소수주권을 공부했는데, 유한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익권, 임재열 해검 유대에서 두 번째 주주제한권, 그죠? 주주제한권은 오로지 주식회사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임재열 해검 유대에서 빼고 주주제한권 빼고 임열 해검 유대가 바로 유한회사의 공익권이에요. 임열 해검 유대가 임재열에서 주주제한권 빼고 임열 해검 유대, 이게 바로 공익권이다. 그리고 의결권. 근데 의결권은 단독 사원권인 거고, 나머지 임열 해검 유대의 경우에는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업권인데, 주의하실 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100분의 3짜리가 있었죠. 유대가 100분의 1짜리였잖아요. 유대가 100분의 1짜리였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 유대마저도 100분의 3짜리라는 거. 그래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이 없어요. 100분의 3짜리 임열 해검 유대 플러스 단독 사원권 의결권 플러스 이제 100분의 10짜리는 똑같이 해산 판결 청구권, 이거는 100분의 10으로 똑같은 거고. 회사를 깨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통으로 100분의 10짜리 주주 또는 사원이 우리 회사 깨주세요. 해산 판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래서 100분의 10짜리 해산 판결 청구권. 요거는 주식회사랑 공통인데 뭐가 다르다? 유대가 100분의 3짜리다. 아셨죠? 100분의 1짜리가 유한회사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원은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우리 예외적 추가 책임, 4가지 예외적 추가 책임 공부했었죠. 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자본금을 증자할 때 현물출자 재산인수가 과대평가가 되었다. 1억짜리 건물을 5억으로 뻥튀기를 했다라고 하면 모자라는 4억에 대하여 모든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했었고, 이때는 사원 혼자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회사를 설립할 때 출자 미필 또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면서 1억짜리 유한회사를 100억으로 뻥튀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때 사원, 이사, 감사 셋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자 미필과 조직 변경 시 뻥을 치게 되면 과다하게 구멍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사원 혼자 메우는 건으로 부족해서 사원, 이사, 감사 등장인물이 3명 등장한다. 이때 사원의 책임은 절대 면제가 안 되지만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들 4가지 추가 책임. 그 다음에 우리 주식회사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이사의 자본 충실 책임이 나왔었는데 자본금을 증가할 때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이사와 감사에게 자본 충실 책임이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할 때, 즉 자본금을 증가할 때 증자죠. 증자를 할 때 주식회사에서는 누구만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을 했다. 이사만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을 했다.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도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본 충실 책임을 부담할 때에는 당연실권 규정 때문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인수도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당연실권 규정 때문에 인수도 X, 납입도 X 때 책임을 지는 인수담보 책임만 있을 뿐 인수는 동그라미, 납입은 X의 책임을 지는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자본충실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도 있어요. 즉 이번에 자본금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 증가 이후에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인수되지 않은 출자가 있거나 출자 전액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미필된 출자가 만약에 4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4억에 대하여 누구와 누가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까지도 이 4억 원에 대하여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까지도 진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 아까 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졌잖아요. 사원은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자본충실 책임은 사원은 자본충실 책임은 지지 않아요. 추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원이 자본충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우리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본충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없었잖아요. 그죠? 사원도 이러한 자본충실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누구만? 이사와 감사만. 특히 주의하실 게 주식회사와 달리 감사도 자본충실 책임을 진다. 임의기관인 감사도 자본충실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이사와 달리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까지도 진다. 그래서 납입담보 책임에 해당하는 즉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거나 이건 인수담보 책임인 거고 니은 출자 전액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이 미필된 출자가 있을 때 이때 납입담보 책임도 진다. 아셨죠? 우리 주식회사의 한 주는 액면가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세요. 그런데 유한회사의 지분은 어떻게 된다? 1좌라고 세요. 1좌. 주식회사는 한 주, 유한회사는 1좌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1좌의 금액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1주냐 1좌냐 차이가 날 뿐이지 1좌도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유한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어떤 식으로는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넘길 수 있는 지시식, 무기명식으로는 발행이 금지가 된다.
지시식, 무기명식 증권 발행이 금지가 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되고 입질도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 입질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원칙적으로 상속, 양도, 입질의 자유가 허용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회사도 주식 양도의 자유가 인정이 되죠. 그런데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오로지 뭐만 들어가야 된다? 이사회의 승인 요것만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 정관에 어떠한 제한이든 가능하다. 물론 이사회의 승인 요거는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이때 양도뿐만 아니라 뭐도 입질도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담보 설정하는 거 이거는 제한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서 표로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양도가 있고 입질 담보를 설정하는 게 있고 상속이 있다. 이거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한가? 이게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에 따라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전부 다 정관상 양도 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상속은 절대 제한이 안 된다. 하지만 담보 설정하는 행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한이 안 되지만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가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도 입질 담보 설정 행위도 정관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면 유한회사의 지분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분 양도를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 담보 설정하는 행위 입질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입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식회사의 지분, 주식 양도는 어떻게 한다? 양도합의 앤드 주권교부, 양도합의 앤드 주권교부. 입질은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설정하는 약식질, 단단하게 설정하는 등록질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설정하는 약식질의 경우는 질권 설정 합의 앤드 주권의 교부,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합의 앤드 주권의 교부 앤드 명부 기재까지 있어야 됐었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를 할 때나 질권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주권의 교부를 했어야 된다. 주식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주권의 교부를 해야 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발행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주권은 주식회사의 주권은 성립 후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죠. 주식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성립 후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어요. 사원 지분에 관한 유가증권을 발행할 의무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의무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는 발행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다. 지시식, 무기명식으로는 아예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유한회사의 경우는 증권이 발행되지 않아요. 증권이 발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를 고려해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의사표시 플러스 주권의 교부가 필요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없단 말이에요. 실무상 발행되지도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지분양도가 가능하다. 지분양도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증권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증권교부라고 하는 게 없고 지분양도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권을 설정할 때에도 간단하게 설정하는 약식질의 형태가 없어요. 질권 설정 합의 and 주권 교부와 같은 약식질의 형태가 없다. 오로지 등록질의 형태밖에 없다. 그래서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에 대한 효력 요건이 뭐다? 회사에 대한 효력 요건은 양도 합의만으로 지분이 양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이거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주식은 명의계세였죠. 명의계세. 이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사원 명부 기재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이 있으니까 주권의 계속점이었죠. 그런데 유한회사의 지분은 이를 나타내는 증권이 없어요. 유가증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가증권의 계속점유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역시도 뭐다? 명부 기재예요. 그리고 질권을 설정할 때, 입지를 할 때에도 효력 요건은 질권 설정 합의인 거고,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은 사원 명부 기재, 등록질의 형태 사원 명부 기재인 거고,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역시 사원 명부 기재이다. 어떠한 증권을 계속 점유한다, 증권을 교부한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기관인 사원총회가 있다. 이사회는 없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기관이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회 두 개가 있었고, 대부분의 주된 의사결정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사회 중심주의라고 했었고,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가 결정을 한다.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빼먹게 되면 깡그리 무효가 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고 오로지 의사결정기관이 뭐밖에 없다? 사원총회밖에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도 총회, 모임이죠. 총회에서 총회 소집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누가 원칙적인 소집권자였다? 이사회가 원칙적인 소집권자였다. 그리고 예외적인 소집권자로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 100분의 3짜리 소수주주 감사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이 되었다. 그러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유한회사에는 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죠. 이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누가 사원총회를 소집한다? 이사가 소집한다. 그 다음에 예외는 똑같아요. 소수 주주를 사호수 사원으로만 바꾸면 되죠. 소수 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 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소수 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 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그런데 만약에 소수 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라고 하면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먼저 청구를 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는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할 수 있다. 감사는요? 감사는 임의기관이잖아요. 임의기관이다 보니까 원래 안 둬도 되는데 굳이 뒀다라고 하면 유한회사의 감사는 좀 대우를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1단계로 청구를,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어차피 줄지 안 될 거니까 무시하세요. 줄지 안 될 거니까 요것만, 소수사원의 경우에만 1단계로 이사에게 청구를 해보고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그래서 주식회랑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고, 이때 총회 2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을 기재해가지고 소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주식회사 말고 소규모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그 소집 기간이 얼마로 짧아져 있었어요? 10일로 짧아져 있었죠. 10일 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 동의하면 절차 생략이 가능했고,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 제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 제도가 소집 절차 생략이 가능하고 서면결의 제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원래 누구 거다? 원래 유한회사 거였어요. 유한회사 거를 준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유한회사에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소집 절차 소집 기간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통지하면 된다. 로고만 바꾸면 되는 거고 물론 이때 통지할 때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것도 공통인 거고. 그래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그 기간만 일주일로 바꾸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원래 유한회사 거를 10억 미만의 회사가 가져간 거였다. 그러다 보니까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 제도도 인정이 된다. 근데 이와 같은 서면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OX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확실하게 특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뭔가 논의를 해야 될 거는 서면으로 논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OX 판단이 가능한 거 확실하게 안건이 특정된 것만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총회 결의하자 주주총회를 준용하다 보니까 주주총회와 관련된 4가지 소송 총회 결의 취소, 총회 결의 무효, 총회 결의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소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유한회사에서도 똑같이 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소 모두 인정이 되는 거고 주식회사의 일꾼을 이사라고 했듯이 유한회사의 이 일꾼도 이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의 선임과 해임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과 해임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이사도 사원총회라고만 바꾸면 되죠. 어차피 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총회 보통결의로 선임을 하고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해임은 특별결의로 한다.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그리고 뭐도 가능하다? 법원에 끌고 가서 자르는 해임 판결도 가능하다. 해임 판결, 이사 해임 판결 청구권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권이죠.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이 법원에 끌고 가서 해임 판결을 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 요거 뭐랑 똑같다? 주식회사랑 똑같다요. 주식회사와 동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나 이사의 선임과 해임 총회에서 한다. 선임은 보통결의, 해임은 특별결의. 해임 결의가 부결되었을 때 그때 의로운 주주, 의로운 사원 100분의 3짜리 주주와 사원이 법원에 가서 자를 수 있다. 해임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다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차이 나는 점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권은 있지만 외부적인 대표권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다? 대표권까지도 있어요. 이게 특징.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대표권까지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이사를 뽑아두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는 거고 2명의 이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대표이사를 꼭 뽑지 않아도 된다. 원래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보니까 대표이사를 꼭 뽑을 필요가 없다. 뽑기 싫으면 정관에다가 안 뽑는다라고 적어가지고 안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강추기간이라고 했었죠.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강추기간이다. 꼭 뽑아야 되는 필수기간이 아니다. 이유가 원래 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때 사원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원래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리고 대표이사에게만 대표권이 있고. 하지만 유한회사의 이사는 원래부터 대표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해서 강추기관으로 되어 있다. 필수가 아니다.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게 가능하다. 다른 정함이 가능하다. 뽑기 싫으면 정관에다가 안 뽑는다라고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추기관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점 요거를 보시고 선임과 해임은 주식회사랑 똑같다 하면 되는 거고 차이가 나는 점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인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사들끼리 결정을 해요. 이사들끼리 어떻게? 이사 과반수로. 여러 명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했던 것들 있죠.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했던 거, 회사의 업무 집행,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원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했는데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한다? 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결정을 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다 보니까 이사 과반수로 결의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라고 하는 일꾼이 일을 하는 와중에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뭐와 뭐를 금지하고 있다? 경업과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여러분 사업기의 유용은 주식회사에만 있어요? 사업기의 유용은 경업자 중에 사업기의 유용 금지 의무는 주식회사만 있기 때문에 이사에게는 경업피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 두 가지만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다? 주식회사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주식회사만 거꾸로 되어 있는 거고 원래 경업이 더 나쁘다. 경업이 더 나쁘기 때문에 굳이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조금 덜 나쁜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의기관인 감사를 선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감사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고 임의기관이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자기거래와 관련해서는 굳이 자기거래를 하고 싶다. 먼저 1단계로 감사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에서 회사와 이사가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유한회사는 감사가 필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간에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누가 대표한다?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에서 10억 미만의 회사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두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가 소송이 붙었을 때 회사를 누가 대표했다?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했죠. 아, 그러면 유한회사도 법원이 선임한 자가 대표하겠군요. 유한회사는 법원에 안 간다니까요. 유한회사는 법원에 안 가요. 법원에 안 가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대표한다? 사원총회에서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해요. 사원총회에서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거 비교를 잘 하세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가 소송이 붙었을 때 회사를 감사가 대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10억 미만의 회사여서 감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때는 법원이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 이사와 회사가 소송이 붙었을 때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대표할 수는 없고, 법원이 선정한 자는 유한회사는 법원에 안 가기 때문에 법원이 선정한 자가 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표한다? 사원총회에서 선정한 자가 대표한다. 마구잡이로 암기하다 보면 뒤죽박죽이 되니까 논리적으로 왜 사원총회가 선정하는지를 기억을 하시라고요. 왜 사원총회가 선정한다? 주식회사처럼 원칙 감사는 없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자, 법원은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원총회가 선정한다. 우리 이와 같이 회사와 일꾼 간에 소송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이사가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회사를 대표한다?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정한 자가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사도 없고, 그죠? 유한회사는 이러한 감사도 필수가 아니고 법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가 사원총회에서 선정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면 나머지 회사,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와 일꾼인 사원이 소송이 붙었는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결정한다?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한다. 이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빠지고, 너는 빠지고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네, LLC는요. LLC는 지금 회사를 누가 대표할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명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대표한다. 내부적 법률 관계는 인적회사, 한명회사 균형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다른 사원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5종의 회사, 일꾼과 회사가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처리하는지 한꺼번에 다 정리했어요. 유한회사도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죠.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즉 의무기관이다. 하지만 감사는 정관에 의하여 둘 수 있다. 의무기관이지만 뭐는 절대 못 둬요? 감사위원회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데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제도는 인정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의무기관인 감사를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우리 아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원칙 각 이사에게 있고, 예외적으로는 똑같다고 했죠. 소수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소수사원 감사 법원의 명령. 그래서 감사를 만약에 두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동적 보고 의무에 대응해서 감사에게 보고 요구권이 있었죠. 유한회사의 감사에게도 이러한 보고 요구 조사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유한회사의 공익권, 임열해검유대라고 했잖아요. 임열해검유대, 거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 있었죠. 주식회사에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감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각종 속권. 원고 삼총사, 주주이사 감사 대신에 유한회사는 사원이사 감사라고 했죠. 사원이사 감사가 각종 속권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쉬우니까. 그리고 감사의 겸임금지 의무, 요거는 주식회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겸임금지 의무는 주식회사랑 똑같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의무기관이다라는 거, 감사위원회를 두지 못한다. 뭐 이 정도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크게 주의하실 게 없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위임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 보수 결정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한다. 어차피 위임이니까 그런 거예요. 위임이니까 위임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가려면 정관의 근거가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사원총회 결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돈을 받아가려면. 위임은 원래 무상이니까. 그다음에 뭐 결혼이 발생했을 때 퇴임 이사, 퇴임 감사, 일시 이사, 일시 감사 뭐 이런 거 가능하다. 그리고 해임 결의를 할 때 언제든지 해임 결의가 가능하다. 뭐 등등 전부 다 이제 똑같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점이죠. 차이점. 자,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임기 제한이 없어요. 임기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원수 제한도 없어요. 이사와 감사에 임기 규정이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로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임기 규정이 없다.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원수 규정도 없어요. 원수 규정도 없다. 그리고 우리 이 유한회사의 감사, 그러니까 이사와 감사 중에 이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3짜리 사원이 해임 판결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감사에 대한 해임 판결 청구가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100분의 3짜리 사원이 해임 판결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 지분 중에 3%는 법원으로 끌고 가서 자르자라고 하고 나머지 97%는 자르지 말자라고 하는 이러한 대립 현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한회사의 감사는 안 뽑아도 되는 기관이에요. 의무기관인데 굳이 이사를 견제하겠다고 감사를 뽑아놨다. 근데 이 뽑아놓은 감사를 고작 3%가 법원에 끌고 가서 자르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세요. 3% 지분 보유 사원의 해임 판결 청구가 이사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안 된다. 감사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직 주식회사에만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없다. 원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만들 때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뭐 준용 규정을 두든지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빼먹은 거예요. 어찌됐건 빼먹었으니까 없어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만들 때 주식회사에만 만들고 유한회사는 빼먹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이점을 주의하세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몇 개 안 되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유한회사의 계산. 주식회사에서 우리 북두칠성 그림 공부했었죠.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경우에 차이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사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한다.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감사에게 언제까지 준다? 총회 6주 전까지 준다. 그리고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다시 되돌려준다. 그러면 이사는 총회 1주 전부터 본점에는 5년, 지점에는 3년, 본호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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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호지3 본점에는 5년, 지점에는 3년간 비치해서 공시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100분의 3짜리 주주가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을 해줬는데 검사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누구에게? 대표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명령했다. 이게 바로 소수주주 감사 법원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차이점, 유한회사에는 뭐가 없다? 이사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사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하는 요게 없어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요구하는 거 요거 없다. 요게 없다 보니까 이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감사에게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때 제출을 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총회 6주 전이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인데 기간이 짧아져 있다. 얼마로? 4주로. 6주가 4주로 줄어들어 있다.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주면 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짧아져 있어서 3주 내에 되돌려주면 된다.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3주 내에 되돌려주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딱 1주가 맞는 거죠. 4주 전에 받아서 3주 내에 돌려주면 딱 1주가 맞는 거고, 이때 유한회사의 경우는 본호지3 중에서 본5만 하고 지3은 없어요. 본점에 5년간 비치해서 공시하면 되는 거지 지3은 없다. 그리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았더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법원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명령을 했었죠. 그런데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필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또는 감사를 두고 있으면 감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사에게 총회 소집 명령을 하는 거지 대표이사에게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다른 서류는 몰라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띄운다고 했죠. 근데 유한회사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신문에 띄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차대표를 공고하는 거 이게 없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북두칠성 그림에서 차이가 나는 점 위주로 체크 잘 하시고, 주식회사가 기본이 안 되면 유한회사는 못 풀어요. 아시겠죠? 주식회사가 기본기가 단단하게 깔려 있어야지 이것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주식회사의 기본기가 없으면 유한회사는 매우 힘들어진다. 그 다음 이제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주식회사는 확정자본제도를 따른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LLC는 확정자본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다.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 아니라 등기사항일 뿐이에요. 정관에는 맥스, 발행 예정 주식 총수만 기재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단하게 신주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등기만 하면 된다. 변경 등기만 하면 된다.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 아니라 등기사항일 뿐이다.
수권자본제도이다 보니까 이사회 결의로 자본금을 증가한다. 반면에 확정자본제도의 경우에는 확정자본제도, 정관에 자본금이 확정적으로 기재가 되는 거예요. 유한회사는 확정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확정자본제도, 이름 그대로 자본금이 정관에 확정적으로 기재가 된다.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수반된다? 정관변경이 수반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원총회 특별 결의로 자본금을 증가하게 된다. 수권자본제도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단하게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가 있지만 확정자본제도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정관에 확정적으로 기재가 된다. 확정적으로 기재가 된 자본금을 변경,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이 필요해서 사원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수권자본제도를 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 주식의 효력 발생 시기, 같은 말로 자본금의 증가 시기도 납입기일의 다음 날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는 상관이 없다? 변경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변경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일 뿐이다. 변경 등기가 증자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증자의 효력,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을 한다. 반면에 확정자본제도의 경우에는 이 변경 등기가 바로 증자의 효력 요건이에요. 변경 등기, 증자 등기가 증자의 효력 요건이다. 즉 변경 등기를 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신주 발행에 하자가 있다. 같은 말로 증자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발행한 날로부터 언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주주이자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소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발행한 날이 언제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죠. 납입기일의 다음 날,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주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증자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은 증자 무효의 소라고 하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하면 된다. 주주이사 감사 대신에 사원이사 감사로 바꾸면 되는데 시작점이 언제다?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우리 아까 이 증자 등기, 변경 등기 시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자 등기로부터 6개월 내에 사원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본 충실 책임과 관련하여 이건 아까 이야기해 드렸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이사만 그것도 인수담보 책임만을 질 뿐 납입담보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사도 자본충실 책임을 지고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뭐까지 진다? 납입담보 책임까지 진다.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두 번째 서랍을 세 번째 서랍으로 밀어넣고 신주를 발행하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첫 번째 서랍에 있는 돈을 세 번째 서랍으로 밀어넣고 무상주를 발행하는 주식배당이라고 해서 무상 증자가 가능했죠.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이라고 하는 무상주를 발행하는 무상 증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유한회사에는 무상 증자에 관한 제도가 없어요. 자,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잘 비교를 하시고, 근데 우리 아까 증자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변경 등기를 한 때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 다른 권리 말고 이익배당과 관련된 권리는 증자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익배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주 또는 사원이 회사에 돈을 가지고 공헌을 한 거예요. 그죠? 돈을 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익배당이에요. 그러면 증자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돈을 안 냈다라고 하면 이익배당 해주면 안 되죠. 증자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돈을 냈다라고 하면 공헌을 했으니까 이익배당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출자 인수인이 이익배당에 있어서 다른 거 말고 이익배당이요. 이익배당에 있어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변경 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언제다? 진짜 돈 낸 때 납입기일 또는 현물 출자 목적 재산의 급여 기일부터 다른 사원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거지. 이익배당만큼은 뭐 기준이 아니다? 변경 등기를 한 때부터가 아니다. 실제로 돈 낸 때, 실제로 현물 출자를 한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원래 증자의 효력은 변경 등기를 한 때 발생을 하지만 다른 거 말고 오로지 뭐요? 이익배당. 이익배당에 있어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시기는 언제부터다? 납입기일 또는 현물 출자 목적 재산의 급여 기일부터. 실제로 돈 낸 때, 그죠? 실제로 돈 낸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유한회사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LLC라고 했던 유한책임회사. 우리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4종의 회사는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LLC의 사원 역시 정관의 절대적 기대상이다. 그런데 LLC의 경우에는 사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업무집행자도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우리 LLC의 일꾼을 업무집행자라고 했는데 이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선임한다.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그래서 LLC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가 된다.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하지만 사원 물주잖아요. 사원은 물주다. 물주이기 때문에 정관에는 기재하지만 어디에는 뭐는 하지 않는다? 등기는 하지 않는다. 등기는 누구? 일꾼, 업무집행자를 등기하는 거지 사원을 등기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LLC의 경우에는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을 세 가지 기억하시는데 일단 사원,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죠. 사원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주식회사 빼고 나머지 4종의 회사는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그리고 뭐도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업무집행자. 이 업무집행자는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자 동시에 등기사항이기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LLC도 확정자본제도라고 했죠. 확정자본제도이다 보니까 자본금도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인 거고. 세 가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 형성 절차와 관련하여 정관을 작성을 하면 두 번째 사원 확정도 끝나고 맨 마지막에 기관 구성도 끝난다. 그래서 LLC의 실체 형성 절차는 정관을 작성을 하면 사원 확정과 기관 구성이 끝나버리고 정관 작성하고 출자 이행을 하면 실체 형성 절차가 끝난다. 그리고 우리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있는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을 완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유한 간접 책임을 지는 주식 유한 LLC의 경우에는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이 완료가 되어야 되죠.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유한책임회사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즉 LLC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확정자본제도이다. 확정자본제도이다 보니까 회사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 된다. 그런데 이 LLC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엔젤 프린트 공부할 때 1번이가 한 2조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미래에셋에 맡겨가지고 돈을 굴리고 싶어가지고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법이나 LLC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때 2번이가 저도 좀 껴주세요. 너 얼마 했는데 1억이요. 이 거지. 기억나세요? 3번이도 얼마 했는데 1억이요. 이런 거지. 어찌됐건 2조 2억짜리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LLC를 만들었는데 이 LLC의 자본금은 바로 이 2조 2억. 이게 원금이 그죠? 투자 원금이 자본금이 된다. 사원이 출자한 금전과 재산의 가액 이게 바로 2조 2억 2조 2억이라고 하는 출자 원금이 자본금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2조 2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그래서 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총회특별결의앤드 채권자보조차, 총회특별결의앤드 채권자보조차 원칙이 그렇고 예외적으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감자의 경우에는 보통결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총회특별결의는 필요 없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 없었다. 그런데 유한회사 LLC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보니까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정관 변경을 해야 돼요. 정관 변경. 그래서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이다 보니까 2조 2억을 투자했다가 뭐 3번이가 마음이 변했는지 1번이 형님이 자꾸 거지라고 놀리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나갈래 라고 해서 1억을 뺀다 라고 하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LLC의 내부 관계는 인적 회사, 특히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그거 이제 다들 잘 아실 테고 업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업무 집행자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뽑는다?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한다. 사원 아닌 자 중에서도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즉 이거는 물적 회사의 요소죠. 사원 아닌 전문 경영인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의 업무 집행자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때 각자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업무 집행자가 일꾼이죠. 업무 집행자가 일꾼이다 보니까 업무 집행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업무 집행자가 있어서 그중에 대표를 뽑았다라고 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 집행자 둘 다 등기해야 된다. 일꾼이니까 등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 공부할 때 이마에 까만 점 홍길동 말고 악질이사 인걱정 있었잖아요. 멀끔하게 잘생겼는데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악질이사 인걱정. 이 악질이사 인걱정이를 의로운 주주 100분의 3짜리 주주가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의사 해임 판결 청구를 했는데 이때 악질이사 인걱정이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탕해서 해외로 날라야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얘를 꽁꽁 묶어버려야 된다. 꽁꽁 묶어버리는 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꽁꽁 묶어버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땜빵을 보내주세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러한 가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널리 알려라.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유한회사와 LLC에도 똑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집행자죠. 이제 업무집행자. 이사 대신에 일꾼이 업무집행자로 바뀐다라는 건 빼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집행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직무대행자 땜빵 선임 가처분은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다가 등기를 한다.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다가 등기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집행자가 일꾼이 일을 하는 와중에 사례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과 자기거래가 금지가 되는데 이 경업과 자기거래
경업이 더 나쁘다고 했죠. 경업이 더 나쁘다 보니까 경업을 굳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어차피 자기는 찬성을 할 거니까 사원 전원의 동의, 총사원의 동의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고, 자기거래는 근데 꼭 다른이 들어가야 되죠.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다. 다른 사원의 동의,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 총사원의 동의, 이건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지가 경업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이코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정족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원의 동의,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 총사원의 동의 전부 다 똑같은 의미다. 하지만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사원 과반수, 이거는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사원의 과반수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서 경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사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업을 했다라고 하면 응징을 해야 되겠죠. 어떠한 응징을 한다? 우리 주식회사에서는 개손해라고 했죠. 개손해.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거래금지를 위반했을 때 개손해 입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입권, 손해배상 청구, 해임 결의, 해임 판결, 개손해 입는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개손해인데 주식회사에서는 해임 결의, 총회에서 해임 결의, 법원에서 해임 판결을 하지만 LLC의 경우에는 해임 결의 대신에 제명을 해요. 제명. 그래서 개손해가 개손 제명을 바뀐다. 개손해가 해임 대신에 제명으로 바뀔 뿐이다. 자, 우리 법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어느 회사의 일꾼이 되는 건 안 된다. 인적 회사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안 된다. 회사가 인적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우리 권리능력 파트에서 공부했잖아요. 인적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물적 회사의 일꾼인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는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시면 되고, LLC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죠. LLC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가? 얘는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다. LLC의 일꾼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2조 2억짜리 사모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집행자를 누구로 뽑았다? 미래에셋으로 뽑았다.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가 되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이 피땀 눈물 손과 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셋이 해준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이 책임을 지고 통으로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고, 미래에셋에 근무하는 누군가가 실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담당자, 누가 담당자인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를 행할 자, 담당자의 담당자를 정해서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유능한 팬더 매니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 됐고, 미래에셋 네가 직접 해달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해주기는 해주는데 담당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직무를 행할 자, 담당자인 직무를 행할 자를 정해서 다른 사원에게 통지는 해줘야 된다. LLC의 사원은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죠. 업무집행자인 사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마치 뭐처럼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뉘듯이 LLC의 사원도 업무집행자인 사원,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자인 사원, 일꾼인 사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일꾼이 아닌 물주에 불과한 사원,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을 가질 뿐 유한 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없다. 대신 뭘 줬다? 감시권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감시권 LLC에서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유한 책임사원에 대응하는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죠.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감시권을 갖게 되는데 합자회사의 감시권이랑 똑같죠. 합자회사의 감시권이랑 똑같아서 영업연도 말에만 영업시간 내에 하나여 회계장부, 대차도 대표, 기타 서류의 열람을 할 수가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언제만 영업연도 말에만 감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업무집행자라고 하는 놈이 튀려고 한다, 해외로 나르려고 한다, 그러면 영업연도 말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와 같이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언제든지 합자회사를 모자이크를 했다. 우리 주식회사에서 인정되었던 대표 소송권 있죠. 유한회사에서도 인정이 되었고 LLC에도 인정이 되는데 요거 주의하세요. 대표 소송권의 비율이 달라요. 주식회사에서는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 유한회사는 100분의 1짜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 근데 LLC의 경우에는 단독 사원권이에요. 그냥 사원이기만 하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특히 대표 소송권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주식회사와 똑같이 먼저 회사에다가 제소 청구를 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재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 사원이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외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난다?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이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이었다. 하지만 LLC의 경우에는 단독 사원권이에요. 유한회사의 경우에 임열해검유대 이게 소수사원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열해검유대가 모두 100분의 3짜리이다 보니까 유대마저도 100분의 3짜리이다. 주식회사는 유대가 100분의 1짜리, 유한회사는 유대가 100분의 3짜리. LLC의 대표 소송권은 단독 사원권. 사원이기만 하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서랍이 3개라고 했죠. 서랍이 3개여서 첫 번째 서랍에 있는 돈을 재원으로 이익 배당을 한다 라고 했는데 LLC의 경우에는 법정준비금이 강제가 안 된다. 법정준비금 적립이 강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서랍이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순자산에서 자본금 빼고 남는 거를 잉여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잉여금의 분배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를 해야 되지만 2조 2억에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면 오히려 이 2억 출자한 애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죠? 2조 때문에 미래에셋이 투자를 해줘가 그 돈을 굴려줘가지고 막대한 이득이 생겼는데 똑같이 나눠 먹자라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 평등에 반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관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가능하다.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차등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LLC의 이익 배당은 어떻게 한다? LLC는 대체하도 조표상 순자산에서 뭐만 빼면 돼요? 자본금의 액을 뺀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원본 빼고 남는 게 다 분배 대상이에요. 그죠? LLC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했잖아요. 사모펀드 돈 놓고 돈 먹기. 투자하고 투자한 돈을 불려가지고 그거를 나눠 먹는 거다 보니까 법정준비금이 강제가 안 된다.
LLC는 법정준비금의 적립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 자, 지분양도 LLC의 지분양도 뭐를 모자이크했다? 합자 회사를 모자이크를 했다. 합자 회사를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이 사원이 업무집행자인 사원이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냐에 따라서 업무집행자인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과 동일하게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과 동일하게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물주가 양도할 때는 일꾼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업무집행자가 아닌 물주인 사원은 업무집행자인 일꾼 사원들의 전원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오로지 전문 경영인만을 업무집행자로 선임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인 사원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양도와 관련하여 일꾼인 사원, 업무집행자인 사원, 일꾼인 사원, 업무집행자인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른 사원 이렇게 하겠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면에 일꾼이 아닌 사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합자회사를 모자이크를 했다. 우리 주식회사에서 회사 스스로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제한은 되지만 어찌됐건 가능은 했죠. 두 가지 줄기,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거래소 균등 조건으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이 되었는데, LLC의 경우에는 회사 스스로가 지분을 취득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자주 출제가 돼요. LLC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 없다. 아예 없어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다. LLC의 지분을 스스로 취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지분이 펑 하고 터져요. 없어져 버린다. 소멸해 버린다. 취득을 하면 소멸한다. 그러면 지분이 소멸했으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식이 사라진 것과 같이 주식수가 사라져서 자본금이 감소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분이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돼요. 왜요? 이 자본금은 원금이에요. 원금.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원금이 소멸하는 거 아니잖아요. LLC의 자본금은 2조 2억 원금이다. 그리고 얘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LLC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 LLC의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한다? 내부 절차죠. 내부 절차이다 보니까 인적 회사와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변경을 할 때 총회 특별 결의로 정관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적 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내부적인 내부에 있는 회사의 헌법을 바꾸는 정관 변경이다 보니까 LLC도 인적 회사를 따라가서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을 한다. 그래서 LLC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LLC의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절차,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지분이 소멸했다라고 해서 자본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 LLC의 LLC 대표를 누가 하냐? 업무집행자가 대표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명 회사의 대표 사원 어떻게 뽑는다?
회사예원법인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를 뽑았죠. LLC에서 누구를 대표로 할까? 이거 내부관계 문제잖아요. 내부관계 문제이다 보니까 한 명 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내부 문제니까 한 명 회사와 마찬가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포괄 정형성.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가제한성. 그 다음에 남용의 경우에 영업 관련성을 겉보기로 판단한다. 영업 관련성. 전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대표라고 하는 놈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때는 210조에 따라서 책임을 지죠.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때 회사와 업무 집행자가 연대하여 210조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우리 내부자 홍길동이 제3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와 개인이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유한 간접 책임을 지는 거고, 제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LLC 사원의 책임이 한명회사의 사원은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합자회사의 경우에 무한 책임 사원은 한명회사랑 똑같은 거고, 유한 책임 사원은 유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주식 유한 LLC의 경우에는 유한 간접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이 책임 누구에 대한 책임이다?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보니까 간접 책임을 지는 주식 유한 LLC의 채권자들은 주주나 사원의 집으로 쳐들어가지 못하지만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지는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집으로는 쳐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유한 간접 책임을 진다. 가끔 요거 회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에요. 엔젤프린트에서 사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이 유한회사의 사원도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우리 유한회사 1억짜리 유한회사를 100억짜리 주식회사로 뻥을 쳐서 조직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LLC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LLC를 100억짜리 주식회사로 뻥을 치면서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LC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 이때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기존에 1번이, 2번이, 3번이가 LLC를 만들었는데 1번이가 2조, 2번이, 3번이가 각각 1억씩 출자해가지고 2조 2억짜리 LLC를 만들었는데 뒤늦게 4번이가 저도 껴주세요 형님,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거를, 지분을 받다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입사라고 한다. 삼성전자에 취직했다 이런 입사 말고요. 사원의 지분을 갖게 되는 이러한 입사. 자, 4번이가 입사하려고 한다. 입사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LLC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그러면 기존의 정관에 1번이, 2번이, 3번이가 적혀져 있을 텐데 4번이가 입사를 하면 정관이 변경돼야 될 거 아니에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로 변경이 되어야 할 테니까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서면이 변경될 필요 없다. 물적 회사의 원시 정관이 아닌 이상 변경 정관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언제요? 그냥 정관 변경 결의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적 회사는 총회 특별 결의가 있을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인적 회사와 LLC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LLC의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된다? 정관이 바뀌게 된다. LLC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관 변경의 효력은 결의가 있을 때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동의가 있을 때 이때 입사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4번이가 형님 저도 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알았어 너는 얼마 있어? 라고 했더니 저는 5천만 원이요. 와 이런 초울트라 거지. 알았어 껴줄게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원들이 야 얘 껴주자 5천만 원. 네 알았어요 형님.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이 울트라 거지가 돈을 안 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LLC에서는 돈이 중요한데 얘가 돈을 안 내고 있다. 단 해당 사원이 아직 출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언제부터 지분을 취득한다? 언제부터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납입한 때, 돈 낸 때, 5천만 원이라도 돈 낸 때 그때 사원이 되는 거지. 너 얼마 있어? 아, 저 5천만 원이요. 야, 껴주자 라고 했는데 네, 껴주자. 이게 총사원에 동의를 했잖아요. 껴주자.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거 한때 원래 입사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아직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돈 내야지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반대로 입사의 반대 퇴사. 퇴사는 뭘 준용한다? 한명회사를 준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무퇴사, 법정퇴사, 지분압류 채권자의 퇴사 청구 전부 다 똑같아요. 자,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법정퇴사 사유가 사성파 제명이었죠. 사성파 제명이었는데 제명 언제 제명을 한다? 우리 아까 경업피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손해에서 해임결의 해임 판결 대신에 제명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돈 안 낸 놈 출자 의무를 불이행했다. 우리 아까 5천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얘 껴주자 해라고 했더니 동의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돈을 안 내요.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제명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제명 사유는 두 가지. 이거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LLC 공통이에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LLC 공통으로 제명 사유, 출자 의무 불이행. 쉽게 말해서 출자 미필, 그 다음에 라이벌 영업하는 거, 경업피지 의무 위반.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제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퇴사는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출자 환급, 그죠? 퇴사, 지분 환급, 출자 환급이죠. 지분 환급, 출자 환급을 하게 되는데 이 환급하는 금액, 뭐 이거 참 좋은 말이죠. 환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뭐 이거 좋은 말인 거고.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일단 그리자. 우리 LLC의 경우에는 원본이 있었죠. 원본. 이래. 원본 자본금이 있고 이 자본금이 남는 거 이거를 잉여금이다라고 했는데 자본금은 원본이다. 2조 2억. 그리고 순자산에서 이 자본금을 뺀 거 이거를 잉여금.
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번이가 형님 저 나갈래요 라고 했어요. 저 나갈래요 라고 했는데 얘 거를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잉여금을 이미 다 분배를 해버려 가지고 여기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 2번이 1억을 내주다 보니까 어디를 건드려야 된다? 이 자본금을 건드리게 되더라. 그죠? 이 내주게 되는 2번이에게 내주는 환급금이 뭐를 초과했다? 잉여금을 초과해 가지고 자본금까지 건들더라. 그러면 이 LLC도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을 텐데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적어도 이 회사는 2조 2억은 반드시 있겠지 이걸 믿고 돈을 빌려줬을 텐데 만약에 이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면 채권자가 돈을 뗄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 유사한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가 있어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해 주는 금액이 뭐 하면 잉여금을 초과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때는 뭐를 준용한다? 합병해서 했던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용한다. 언제요? 환급해 주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 자본금을 잠식하는 거잖아요. 잉여금을 초과했다 같은 말로 자본금을 잠식했다. 이때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그런데 채권자 보호 절차 뭐예요? 이의를 하면 셋 중에 하나 변제 담보종후 신탁, 변제 담보종후 신탁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그죠?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2조 2억 원본에서 1억이 까진다. 그런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게 5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2조 2억에서 1억 까진다 한들 500만 원짜리 채권자 2조 가지고 있던 1번이가 야 내 돈을 줄게.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분을 환급해도 채권자에게 손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변제 담보 제공 신탁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손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자본금이 잠식된다라고 하더라도 2조 2억에서 1억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이 5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변제 담보용 신탁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진도를 다 마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시험이 5월 4일인가요?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따뜻한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야지 슬슬 이제 긴장이 되는 그 시기가 돌아오니까 겨울 동안에 우리 운동 선수들 뭐 동계 훈련 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거 비슷하게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내년 5월에 꼭 합격하도록 제가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